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네 번째 시즌 중에 시작한 2024년 에디션, 그 네 번째 에피소드를 찍기 위해 모인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2024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이럴 수가.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제 짝꿍,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미국 정치 전문가. 1월 달에 이제 제 꼬임에 넘어가서 좀 쉬엄쉬엄 보냈다고 스스로를 엄하게 다그치며 또 투두 리스트를 다시 한번 하루 10개, 12개씩 꽉꽉 채워놓으신 워크 에틱 갑.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이 저희 녹화하는 날이 1월 29일인데 네네. 오늘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봄학기를 드디어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는 굉장히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네. 네, 저는 이제 뭐 안식년이어서 수업이 없긴 하지만 또 늘 학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는 굉장히 또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또 1월 잘 쉬었으니까. 제가 여기 그 대본에 잘 지내셨죠? 물어보면은 1월 내내 붙어 있었잖아요. 라고 맞습니다. 답을 하라고 네. 적어놨었는데 다른 답을 주셨지만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와 달리 조금 떨어져서 앉은 게 왜 저희 영상 편집해주시는 그 PD님이 그 둘이 알콩달콩한 거 잘 알겠는데 너무 붙어 앉으면은 이렇게 왜 그 화면 전환해서 원샷으로 이렇게 땡길 때 너무 많이 땡겨야 한대요. 옆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한 원샷을 잡을 때. 근데 좀 떨어져 앉아야지 줌인도 덜 하고 덜 부담스럽게 편집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오늘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서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가끔 저희 유튜브 보면은 너무 얼굴이 가깝게 나와서 스스로. 저도 부담스러운데 네,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네, 네. 너무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네. 뭐 그렇다고 저희 뭐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저희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그 공화당 경선 소식보다 이제 공화당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공화당 경선은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끝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제 코크 형제를 비롯해서 뭐 이제 많은 슈퍼팩의 뭐 지지를 받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선 소식 그 자체보다 이제 경선을 한창 치르고 있는 공화당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선거와 관련 있는 뉴스를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좀 가져왔어요. 왜 아메리카노 2020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아메리카노 2024 시작할 때 제가 뉴스 해설을 뭐 짧게 자주자주 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한 편도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따로 길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빼서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 소식인 것 같고 그래도 동시에 또 아메리카노 청취자들이 그 다음에 미국 그 정치, 미국 대선을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뉴스들이 있어서 두 가지 소식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6일 금요일에 뉴욕 민사법정이 그 작가죠. 이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진 캐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드바이스 컬럼니스트라고 하죠. 그 중 한 명인데 말 그대로 뭐 인생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뭐 사랑, 연애 또 그다음에 그 직장 뭐 그런 사회생활 뭐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을 해주는 이제 글 잘 쓰는 굉장히 이제 멋진 여성 작가인데 지난 2019년에 수십 년 전에 트럼프가 자신을 이제 성폭행했다고 미투 대열에 합류해서 트럼프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제 트럼프가 자신은 캐럴을 알지도 못한다면서 캐럴은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간 데 이어서 뭐 소셜미디어 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롱과 비난, 뭐 협박을 멈추지 않자 캐럴은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요. 그리고 법원이 그에 대해서 지난 26일에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달러,
그 다음에 캐럴이 겪은 어떤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8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8330만 달러면은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뭐 지난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이게 트럼프가 이제 궁지에 계속 몰리면 몰릴수록 이 모든 거는 이제 자신을 향한 어떤 부패한 미국 기득권 세력의 뭐 마녀 사냥이라고 몰아가면서 선거에서 이제 갈수록 배수의 진을 치는 이제 핑계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 스와팅, SWATTING, 이 스와팅이라는 이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거든요. 이 처음 들어본 단어에 관한 뉴스인데요. 교수님은 스와팅이 뭔지 이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스와팀, 미국에서 뭐 그 경찰 특공대. 중에서 특공대를 지칭하는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스와팅이라는 단어가 생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모르셨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래서 다행이다, 나만 몰랐던 게 아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스와팅이란 단어가 최근 뉴스에 몇 번 그 등장하긴 했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본 것만 해도. 그런데도 이제 이게 무슨 뉴스일까 하고 제가 읽어보진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이 뉴스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로이터에서 지난 27일에 그 쓴 기사인데, 니키 헤일리, 그 지금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스와팅 공격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와팅이 뭐지? 뭐 물리적인 폭행인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뭐 이제 음해하는 뭐 그런 거를 뜻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유현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SWAT, SWAT가 그 약자일 겁니다. 뭔가 아무튼 그 특수무장 경찰, 뭐 경찰 특공대 뭐 그런 뜻인데, 거기에 ing를 붙인 거니까 말 그대로 경찰을 자기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람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행위예요. 어떻게 보내냐? 거짓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서 뭐 911이죠. 뭐 911이나 이런 데 전화를 걸어서 그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장난 전화라면 어떻게 보면 장난 전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사실 절대로 함부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존재가 경찰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경찰은 절대로 이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미국 경찰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들 미국은 이제 총기 소유가 사실상 뭐 자유로운 나라기 때문에 경찰도 어떤 사건 현장이나 뭐 그런 데 갈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찰이 어떤 현장에 가면은 다 중무장을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굉장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장 경찰이 누군가의 집으로 간다는 거는 자칫 이제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12월 30일에 니키 헤일리 후보의 집으로도 이 스와팅 공격이 있었다는 뉴스였어요. 니키 헤일리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키아 아일랜드라는 뭐 되게 부촌인 지역인가 봐요. 거기에 사는데 그 집에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해서 지금 한 커플이 침입을 했다.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남자도 지금 자해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빨리 경찰을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다행히 경찰 측에서 원래 이제 니키 헤일리 정도면은 당연히 그 치안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요주의 대상이었을 테니까 연락처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 후보 측에 바로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금 후보 가족들은 다 그 집에 없고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뒤에 이제 거짓 신고로 결론 지어져서 다행히 이제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와팅이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오늘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 그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바로 이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스와팅이란 현상이 나타났고, 올해 이제 공화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법정 다툼에 얽히면서 스와팅 건수가 말 그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니키 헤일리한테 그 스와팅을 한 범인이 사실 왜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스와팅 그 공격을 당한 그 피해자 목록, 피해자들 그 리스트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트럼프의 앞길을 막은 사람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프롤로그에서 그 짚어드렸던 대로 수정헌법의 14조 그 반란 행위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그 콜로라도주 대법관의 판사들,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도 스와팅 공격에 그 타겟이 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주 같은 경우는 주무장관이, 선관위원회에 해당하는 그 주무부의 그 장관이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인주 주무장관도 타겟이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1월 6일 그 의사당 테러 가담 혐의로 기소한 그 특검 있죠. 잭 스미스 특별검사도 타겟이 됐고, 또 트럼프와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판사와 배심원들도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물론 스와팅을 직접 장려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지지자들의 과도한 개입이 어떤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치폭력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잦아진 이 스와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잦아지는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 자체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민주주의 선거라는 게 이번에 지면은 마치 3족이 멸족을 당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되는 최후의 전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엔 더 잘해서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마치 이번에 지면은 모든 게 끝장인 것처럼 이제 선거 양상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와중에 또 이제 이런 스와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미국 정치의 어떤 분위기 또 현 주소가 이렇다, 이거를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예제 철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노예제 남북전쟁 얘기하면은 한 세기도 전에 160년 전 얘기니까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좀 더 최근으로 바로 와볼까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공화당이 냈던 대선 후보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2004년에 이제 조지 W. 부시, 이제 아들 부시가 두 번 대선에 나와서 두 번 다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죠. 조지 W. 부시,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밋 롬니, 그 유타주의 그 상원의원이 당시에는 이제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였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오바마와 승부를 벌였다가 이제 졌죠. 아무튼 부시, 맥케인, 롬니가 트럼프와 사이가 어떤지 다 아시죠. 셋 다 트럼프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셋 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거나 대놓고 싸우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게 지난 공화당 대선 후보입니다. 2012년이 사실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지켜본 대선이 2012년 대선이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의 공화당은 진짜 아예 다른 정당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그거를 이혜영 교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줄기에서, 큰 줄기에서 이제 그 답변을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기로는 첫 번째, 트럼프 지지자가 누구길래, 트럼프 지지자를 트럼프 지지 현상을 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게 첫 번째 그 답변이고요. 준비해 오신 두 번째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를 사랑하게 되었나, 사랑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어떤 공당이었던 당을 사실상 사당화에 가깝게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찬찬히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현상을 보면 사실 학계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이 논쟁이 있어요. 지금의 공화당이 완전히 새로운, 트럼프가 진짜 만들어낸 과거의 공화당과 굉장히 단절된 정당인가, 아니면 기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되게 공고화한, 가속화한 그런 변화들을, 이제 이런 주장이 좀 팽팽한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도 있고, 또 트럼프가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트럼프 현상은 그 기존의 공화당의 변화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제가 이거를 또 찾아보니까 연구들을 엄청 많이 찾아보셨던데요. 네, 그 보스턴 칼리지에 데이비드 홉킨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수가 어떻게 트럼프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을 바꿨는가, 이런 책의 챕터를 하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교수의 핵심 주장은
트럼프가 지금의 공화당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천천히 변화하고 있던 공화당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주장의 근거들이 무엇인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은 인구가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힘이 세지는 그룹들을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인구가 백인은 줄어들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늘어나고 대체로 그렇죠. 네, 과거에 비해서 백인보다는 비백인의 뭐 그런 뭐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이제 이런 그룹들을 대변을 하고 반대로 공화당은 점점 줄어드는 숫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권력도 과거에 누렸던 권력보다는 점점 그 권위가 약해지는 그룹들을 대표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드는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대학을 가지 않은 유권자들. 네.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렇죠. 근데 이 그룹이 사실 미국의 어떤 유권자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들 뭐 대학을 가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대학을 많이 가니까. 근데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40%가 안 되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2년 선거를 보면 이때 유권자 중에서 88%가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이제 백인 유권자였어요. 아, 네네네.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때는 인종적으로도 백인이 훨씬 당연히 많았을 거고 네, 지금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88%면 정말 뭐 대부분의 유권자가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이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할 때는 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가 64%로 줄어듭니다. 네. 뭐 하지만 여전히 거의 뭐 유권자의 3분의 2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인종 다양성이 증가를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그룹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선거, 가장 최근 선거죠. 네. 가장 최근 선거에서 이 유권자 비중이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40에서 44%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뭐 여전히 근데 뭐 40에서 44% 많이 줄었네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이나 아니면 비백인 유권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정도 비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화당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 트럼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굉장히 저희가 살펴를 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 중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을 이제 그룹들의 이제 투표 행태를 살펴보면 1996년 선거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던 해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선거. 네, 그때 이제 공화당 후보가 밥돌이라고. 밥돌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네. 이름이 밥돌이네. 그래서 근데 전 여전히 이제 사실 미국 이름이 미국에선 전혀 웃기지 않은데 한국말을 생각하다 보면 웃긴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근데 밥이라는 게 이제 로버트를 이제 짧게 부르는 말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빌 클린턴 후보와 밥돌 후보가 붙었던 96년 선거를 생각해 보면 클린턴이 민주당, 밥돌이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선거만 하더라도 빌 클린턴 후보가 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에게 살짝 더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불과 어떻게 보면은 30년도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표심이 달랐군요, 지금과. 네,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뭐 워킹 클래스, 블루 칼라를 뭐 맞네, 대변하고 오히려. 공화당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부자들을 대변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게요. 96년 선거만 해도 그런 패턴이 조금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저희가 non-college white,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들을 보통 뭐 블루 칼라 백인 노동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겹치니까. 이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이제 공화당의 표를 더 많이 준 처음 선거가 2000년. 네, 그래서 이제 아들 부시와 엘고어 부통령이 붙었을 때 아들 부시가 고어보다 이 그룹,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들에게 11% 지지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뀐 거죠. 96년에서 2000년으로 가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정치에서. 변화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선거 기억하시나요? 2008년 선거는 이제 저희가 롱디 할 때 저는 한국에 있었고 교수님은 이제 유학 생활
교수님이 미국에 와서 처음 본 대선이시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이제 공화당 후보였는데, 맞습니다. 이때도 이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이 이제 12%를 더 이제 맥케인에게 준 거죠. 공화당에. 네, 오케이. 공화당에 줬고, 그래서 계속 2000년 이후로는 이 그룹이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하긴 했어요. 대체로. 그러다가 2012년 선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때 이제 밋 롬니 후보가 공화당 후보였는데, 그때는 이 격차가 20%까지 벌어집니다. 어머, 계속 늘어나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그룹을 전혀 주목을 하지 않다가 2016년 선거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됐잖아요. 생각나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유권자 그룹의 표심이었거든요. 그 심지어 2016년 선거에서는 이 유권자 그룹의 67%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28%만 힐러리 클린턴을 찍은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무려 차이가 39%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벌어졌고 저 기억나는 게 교수님이 왜 차이나는 클래스 나가서도 네. 이것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 주로 뭐 백인 남성 또는 아무튼 그런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트럼프한테 말 그대로 몰표를 줬다. 그 다음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특히 그 경합주에서 이 사람들의 표가 굉장히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데 이바지했다. 막 그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나서. 2016년 이제 경합주가 정말 박빙이었잖아요. 이제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맞아.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2016년 선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고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트럼프와 힐러리 사이에 4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아니면 이게 여전히. 정말 좀 구조적으로 이 블루칼라 백인들이 공화당으로 완전 넘어간 건지. 그래서 2020년 선거 결과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조 바이든 백인 남성이었으니까 맞아. 네.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거라면 계속해서 이 그룹이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해야 되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냥 싫어서 개인적이었던 안 찍었던 거라면. 거라면 이제 이 차이가 좁혀져야 되는 거죠. 2020년 선거에서 그 블루칼라 백인들의 이제 블루칼라 백인들의 표심을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2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금 가져오긴 했지만 했는데. 여전히 25%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차이다. 그다음 어떤 매크로한 트렌드다라고 진짜 볼 여지도 있는 뭐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약간 양쪽으로 다 갈라지는 그런 결과네요. 25%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지금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고 아마 2024년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그룹에서 25%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훨씬 더 그 격차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 러스트벨트라고 할까요? 그 미드웨스트 중서부에 그런 러스트벨트에 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여전히 중요한 그 경합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단지 그 숫자 전체 유권자 중에 몇 %고 뭐 표심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거보다 실제로 더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유권자 그룹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뭐 결론을 좀 뭐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갑자기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계속 찍어오다가 갑자기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니라 이제 2000년부터 블루칼라 백인들이 공화당으로 점점 넘어갔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백인 이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 말고 다른 다른 그룹의 표심은 또 이들과는 달리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표를 잃었어도 뭐 계속해서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했을 텐데 다른 그룹들은 어떤가요? 네,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특히 미국 정치가 약간 정반합
한쪽에서 끌고 가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또 이쪽으로 맞아, 끌고 맞아. 가는 그런 네, 게 있는데 그 균형 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장이 있는 백인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했고 실제로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2012년 선거. 네. 근데 거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이제 뭐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들의 지지를 받긴 했지만 이 그룹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진 않았거든요. 2012년에도 네, 지금은 12년에도. 대학 졸업장이 있는 백인 유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College educated white voter.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하다가 이 그룹의 50% 이상이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게 2016년 선거였어요. 네.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그때 지지를 더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이제라는 후보가 등장한 이후에 특히 이 그룹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대표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뭐 인종주의라든지 여성차별이라든지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뭐 반대하는 후보를 우리가 수호해야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점점점 움직여서 요즘에 사실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백인 유권자들이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히려 뭐 흑인 유권자나 비백인 라티노. 유권자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들이 가장 이제 리버럴하다고 하죠. 그런 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똑같은 백인인데 교육 수준에 따라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화당으로 이제 가고 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옮겨가는 더 많이 네. 점점 더 뭐라 그럴까 그 지지 성향이 더 벌어진다고 그렇습니다. 봐도 될까요? 네네. 그렇구나.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게 저는 오늘 내내 굉장히 좀 그 통찰력이 있는 그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체로 expanding demographic, 그러니까 늘어나는 좀 소수였다가 그래도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인구 집단한테 보통 표를 많이 받고, 공화당은 반대로 shrinking demographic,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 그 유권자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그룹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게 뭐 도식적으로 봐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민주당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당이고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이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발언권이 약해지는 그룹일수록 좀 더 보수적인 거, 옛날 거에 좀 더 이렇게 매달리는, 옛날 거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좀 이제 새로 늘어나는 집단들은 좀 더 새로운 걸 요구하고, 늘어나면서 발언권이 세지는 발언권에 비례해서 뭔가를 좀 더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여기서도 어쨌든 그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백인 유권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전체 그 유권자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률이 아주 늦긴 하지만 천천히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유권자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공화당으로, 게다가 트럼프로,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백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으로 더욱더 뭐라 그럴까 반 트럼프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편집장님 혹시 2016년 이제 선거 전에 많은 분석들이 쏟아졌는데 그때 네. 그런 기사들 기억하시나요? 이제 미국의 이런 인구 변화 같은 맞습니다. 걸 얘기하면서 공화당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 자리를 뭐 꿰찰 수 있을까? 이제 인구 변화상 계속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사실 보기 어렵다, 이런 분석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분석들까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수많은 날 저 이불킥을 했던 적인데, 제가 그 당시에 한겨레 20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뉴스페퍼민트 뭐 저기에서 뭐 미국 정치 이야기, 주로 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칼럼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공화당은 앞으로 영영 대통령을 못 낼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글 되게 자신 있게 썼다가 선거 끝나고 바로 그 필진에서 잘렸습니다. 그랬었죠. 왜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제 트럼프를 사랑하는가? 그다음에 그들은 누구인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네, 사실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we love him. 그러니까 정말로 트럼프를 그러니까. 사랑한다. 정말 이런 이제
팬심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런 사실 강력한 팬심은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낸 현상 같아요. 첫 번째 같아요. 네. 바이든을 그러니까 평생 민주당을 찍고 당연히 바이든 찍어야지, 당연히 클린턴 찍어야지 했던 사람들도 사랑한다. We love Biden, I love 클린턴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네. 오바마한테 흑인 유권자들이 오바마를 향한 느낌은 좀 달랐을지 몰라도,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사실 2016년 선거만 해도 트럼프가 좋아서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어서 반대로 트럼프를 찍은 이제 블루칼라 백인들이나 특히 시골에 사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리고 특히 2020년 선거부터는 정말 트럼프를 사랑하고 지지해서 이제 표를 찍은 유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트럼프는 뉴욕에서 태어났거든요. 뉴욕시에서. 그래서 그 평생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 산 억만장자인 그러니까. 트럼프를 왜 시골에 사는 블루칼라 백인들이 좋아할까? 진짜 그게 트럼프 지금 그 억만장자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뉴스에서 8,330만 달러 1,100억 원을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당연히 모든 갖은 수를 써서 천천히 갚거나 깎으려고 하거나 항소하거나 하겠지만 설사 이제 1,100억 원을 배상을 해야 해도 트럼프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워낙 부동산 저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나와 비슷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기에는 너무너무 달라 보이거든요. 어떤 배경이나 재산이나 그런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그래서 그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공화당을 지지하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도시에 사냐 시골에 사냐 이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사는 유권자들 중에서 2020년 선거에서 66%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거든요. 와.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공화당이 가장 존경하는 20세기 대통령은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그 처음 선거 나갈 때 말고 198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정말 휩쓸었거든요. 그때 한 개 중가 빼고 다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49개 주에서 이제 다 선거인단을 가져왔는데 그 휩쓴 선거에서 이제 시골 유권자들의 62%가 레이건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거와 비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그거보다 높은 더 높네. 66%의 그 시골 유권자들의 그 표를 가져왔으니까 정말 엄청난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또한 근데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시골 유권자들의 비중이 198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80년이 더 많았겠죠. 지금은 전체적인 비중이 도시가 아무래도 도시의 인구들이 더 많아졌을 테니까. 그래서 그 공화당 지지가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앞에 후보들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그 시골 유권자들한테 많은 표를 받은 거는 트럼프가 되게 독보적인 현상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시사인에 시골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생각나요. 그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기고를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이후에 이건 2016년 대선 이후에 쓰셨나요? 쓰신 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맞아. 2018년에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잘리고 필진해서 교수님은 바빠서 다행히 바빠서 교수님도 사실 교수님과 다 얘기하고 썼던 거거든요. 야, 이 뉴욕타임즈 칼럼 봤어? 야, 이거 진짜 의미 있겠는데? 공화당 망했다. 하고 썼었는데 그때 교수님은 다행히 바쁘신 덕분에 이름을 안 내서 어떤 모든 흠은 다 흠결은 제가 갖고 가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 글에서 그 연구를 인용을 했는데 저희 트럼프가 왜 이 유권자들 지지를 받는지를 알기 전에 이 시골에 있는 블루칼라 백인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는 캐티 크레이머라는 교수가 Politics of Resentment라고 분노의 정치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캐티 크레이머 교수가 2007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나오기 10년 전부터 위스콘신 주의 이제 여러 이제 주요 도시들과 떨어진 그러니까 그 시골들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인터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탈 볼을 굴리셨구나. 그러면서. 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근데 현 정부와 뭐 정치 그 다음에 시골 사람들에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 위스콘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위스콘신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밀워키랑 메디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분노하는가? 시골 사람들은. 근데 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인식이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은 덜 내면서 정부 혜택은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복지 혜택을 많이 바라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도시에는 시골에 비해서 백인이 아닌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은 하진 않고 정부는 모든 이제 세금을 자기들한테 걷어서 이 도시에 사는 이제 이런 비백인 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뭐 돈을 나눠주고 있다. 복지 뭐 네. 비용으로.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가지고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 사람들이 우리 시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무시하면서 무시하고 그다음 우리의 생각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인종주의자로 이제 치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런 통찰을 이제 담은 거구나. 이거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는 저는 되게 무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낮잡아 본다고. 그러니까 뒤처졌다라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낮잡아 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를 내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안갚음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잘 구슬리고 그걸 잘 어루만져 준 게 어떤 트럼프의 레토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게 인터뷰에도 그 캐시 크레이머 교수의 인터뷰에도 나왔던 거군요. 그래서 크레이머 교수가 과연 이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 이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여주는 게 이제 위스콘신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이제 각 카운티에 보내는 뭐 1인당 보조금 같은 게 교부금. 시골이 훨씬 높고 도시보다 1인당 이제 돌아가는 돈이 시골 같은 경우가 많고 정부에 내는 세금도 시골로 갈수록 이제 적다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긴 하는데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인식 누구도 우리를 대변하지 않고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도시 엘리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우리는 워킹 클래스를 대변하고 뭐 자본주의나 어떤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를 뭐 욕하긴 하지만 과연 이 정말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나 이거에 대한 굉장히 사실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를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뭔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 뒤처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평소에 가졌던 불만, 중국에서 너무 많은 물건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정부가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백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자신들을 이제 무시하던 엘리트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후보가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오늘 갑자기 들은 그 팟캐스트인데 그 히든 브레인이라는 그 팟캐스트에서 오늘 그 공감의 정치에 관한 그 내용을 한 1시간 동안 그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는 그 심리학과 교수가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교수님한테 형아 올해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었어 했었는데 거기서 아메리카노 2024가 아닌가요? 영어로 된 팟캐스트 중에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하니까 근데 그 중에도 하나가 서로 인식 차이가 절대적으로 다른 저기한테 팩트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한 팩트를 들이미는 건 전혀 소용이 없다. 팩트를 해봤자 이미 생각을 바꾸진 않고 거기서 가장 폭발력을 가지는 게 어떤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 그래서 힘들지. 너 그래서 속상했지. 너 그래서 화났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의 유권자들한테 그 다음에 그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 백인 유권자들한테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종이 새치기 하고 있다고 느끼던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그 점을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죠. 뭐 네. 어쩌면 보면. 그래서 사실 뭐 전체 유권자로 저희가 넓혀서 보면 트럼프 지지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굉장히 뭐 서로 열심히 싸우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 네. 어떤 살림살이에 그 기반한 설명이고 사정. 두 번째가 이제 문화나 심리에 기반한 설명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머니 사정. 경제적인 요소가 트럼프 지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캠프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제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동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산업 세계화.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줄어들고 또 동시에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뭐 훨씬 더 노동력이 싼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세계화의 영향력이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크게 온 게 나프타. 이제 북미라고 하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 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나프타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나프타가 들어오면서 이미 이 워킹 클래스들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아까 처음에 96년 투표율 그 대학 졸업장에 없는 96년 투표율 96년까지만 해도 빌 클린턴이 이겼다. 네. 밥돌한테. 근데 2000년에 처음으로 조지 W 부시가 그 유권자 그룹한테서 10% 넘게 더 많은 표를 받았다. 했을 때 속으로 오 이게 딱 나프타니까 나프타의 효과가 그때부터 이제 나타난 건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제조업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는 게 이제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나프타가 체결이 되고 이제 그 세계화의 영향력이 미국의 노동자들,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이제 갔는데 이 충격을 훨씬 더 이제 강화시킨 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2000년에 그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이제 미국으로 쏟아졌고 그렇죠. 미국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10년간 사회과학에서 가장 히트를 친 논문이 이제 차이나 샥이라고 MIT에 있는 데이비드 오터 교수랑 공저자들이 쓴 2013년에 네. 미국 이제 경제지에 낸 논문인데 이제 차이나 샥이라는 게 중국과 이제 비슷한 제품을 만들던 미국의 많은 제조업 이제 지역들이 중국에 이제 수입품들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잃어서 그 지역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비드 오터 교수와 다 공저자들이 보여주는 게 차이나 샥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에서 훨씬 더 극단적인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트럼프를 많이 찍고 민주당 성향이었던 때는 뭐 버니 샌더스를 굉장히 많이 찍고 버니 샌더스도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는 더 극단적으로 리버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인을 지지를 한다. 이런 차이나 샥을 많이 받은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뭐 극단적이라고 해도 뭐라 그럴까 그 세계화 그다음에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나프타나 뭐 WTO 체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나 그런 되게 그 민주당의 그 진보파들이라고 하죠. 거기도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를 그쪽으로도 표가 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2016년에 나왔을 때 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뉴욕 타임즈가 이제 트럼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에서 그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대선 후보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저도.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그 누구도 뭐 세계화가 가져올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이제 이슈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껏 그 누구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딜을 이런 협상을 뭐 가지고 있냐, 뭐 재협상 해야 한다, 혹은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세계화라든지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를 처음 만난 거죠.
원래는 없었는데 네. 양쪽 정당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리고 뭐 이 세계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정책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랑 관련된 이제 우려 같은 게 증가를 하면서 중요하죠.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어떤 뭐 석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의 플랫폼이 바뀌었는데 사실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그런 뭐 석탄, 석유 뭐 아니면 제조업이어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을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굉장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민주당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지를 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사라졌던 일자리, 멕시코에 있는 일자리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일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여기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로 옮겨갔다. 맞아.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 근거한 트럼프 지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그러니까 막 미국 하면은 저희가 흔히 밖에서 보면은 그냥 뭐 실리콘밸리 뭐 기술적으로 첨단 기술 이런 거 당연히 다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동시에 굉장히 큰 나라고 농업이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차 산업도 여전히 굉장히 큰 나라고 그거를 지탱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happen to be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뭐 경합주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한 표 한 표가 그 정치인 입장에서 그 선거에 나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까지 겉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만 우리가 너희 편이지 우리가 너희의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지라고 해왔는데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볼 때 진짜 민주당이 언제 진짜로 뭐 노조랑 진짜 연대를 해서 그랬던 게 언제지? 예를 들어서 왜 지난해에 가장 핫했던 그 자동차 노조 그 파업 그 관련해서 당시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보면은 한 60년대 70년대 이후로 민주당은 실제로 친노동 정책을 편 적이 언제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허울뿐인이라고 느껴지던 차에 그러니까 실제로 블루칼러 노조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그냥 그 일선의 노동자들은 더욱더 뭐라 그럴까 민주당이 그냥 말 그대로 예뻐서 찍어주던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럴 때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그 가려운 데를 이제 긁어준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현상을 설명하는 트럼프의 어떤 그런 진영이고 또 네. 다른 설명. 이제 또 반대로 주로 이제 유권자들의 뭐 심리나 이제 여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다 경제라고 하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은 경제뿐만 아니라 뭐 문화나 어떤 인종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문화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너무 리버럴한 방향으로 갔다. 오히려. 네, 종교 뭐 예를 들어 교회 가는 거를 굉장히 무시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LGBTQ 문제,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좀 시골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동의를 못 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그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되게 사실 LGBTQ 성소수자들이 들으면은 뭔가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은 L은 liberty 자유, G는 뭐 건, 총 B는 뭐 beer, 맥주, T는 Trump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오히려 민주당의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문화를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비꼬아서 네, 조롱하는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엘리트 민주당을 지지하는 도시 엘리트들이 시골 사람들이 너네 뒤처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굉장히 실증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보다는 여기에 더 끌리긴 하는데요.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뭐 더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문화적으로 뭐 민주당이 너무 리버럴하게 갔다. 그거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찍었다 이런 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인종 문제. 인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네, 2016년 선거가 사실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한 다음에 일어난 선거이고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 이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미국 사람들 특히 그 백인들 블루칼라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루칼라 백인들 중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2008년, 2012년에 찍고 2016년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이제 비백인, 특히 흑인들이 자기 자리를 새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미국 사회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역차별. 네,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트럼프 후보를 이제 찍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유권자들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인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제 사실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세상에. 이런 성향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보면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논문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화나 심리에 기반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편집장님이 저는 문화나 심리적인 설명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둘 다일 수 있어요. 경제랑 네, 그러겠죠.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근데 그런 또 논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세계화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가졌던 어떤 경제적 지위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중에 백인도 있고 비백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잃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백인들만 이렇게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경제 세계화로 인해서 백인과 뭐 흑인이 똑같이 그 지역에 같은 동네에 사는데 다 일자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간 비율은 백인들이 훨씬 많더라. 왜냐하면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지위? 네,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높았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 인식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계화로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흑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거는 너무 안 좋은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기반이 무너지는 네, 그렇게 바뀐 그런 게 건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어떤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지위까지도 훨씬 많이 잃게 되는 그룹. 그게 딱 백인 이제 블루칼라죠.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실감이 더 크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자체에 대한 분노도 크고 그러니까 트럼프로 돌아설 가능성도 더 컸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논쟁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러면 사실 이 의견이 갈리는 것도 트럼프를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겠네요. 경제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뭐 세계화나 어떤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실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가 되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이 어떤 극단적인 후보를 찍는 그런 성향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또 동시에 반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는 이유가 어떤 문화나 이런 심리적인 거, 그렇네. 어떤 다른 인종에 대한 어떤 뭐 차별 심리, 혐오. 네 이런 것들이라면 그리고 뭐 도시 엘리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미국 정치가 이런 상태인 거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시골 사람들, 블루칼라 백인들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 팀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 채플힐 캠퍼스의 정치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뉴욕타임즈와 한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도시 엘리트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엘리트가 엘리트 버블에 갇혀 있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도시 엘리트가 문제가 아니라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면 스팀슨 교수가 사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좇아서 시골에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뭐 본인이 이니셔티브는 취하지 않고 시골에 남아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분노만 쌓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 기억나요. 그거 지금 그 시사인에 쓰신 글에도 맞습니다. 인용을 하셨죠. 네. 저 기억나는데 또 그거 이제 그 글 읽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은 결국 반감만 더 사고 아무 소용이 없지. 제가 오늘 들은 그 팟캐스트 공감의 정치가 전혀 아닌 정말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전혀 쓸데없는 그런 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리고 이제 어떠세요?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골에 사는 이제 뭐 블루칼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도시로 이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이니셔티브를 조치라는 말이 네가 열심히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불평이야 뭐 이런 식의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제가 아까 말한 그 딱 그 무시의 키워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네가 못나서 지금 이런 걸 갖고 왜 불평이야라고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팀슨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혹은 이민자나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면 뭐 이런 생각을 더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도시 이렇게 평생을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뭐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 굉장히 뭐 넓은 나라고 기회가 있는 나라긴 하지만 특히 도시들이 너무 이제 집값이 비싸지고 도시에 살려면 정말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에 사는 엘리트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상반되는 시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저도 뭐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보다 어떤 그런 그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 중에 심지어 뭐 인종차별적인 요소나 뭐 이런 거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해서 찍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뭐 그 생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너희들이 시골에 있어서 뒤처져서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놓고 스스로 뭐 심지어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니들이 못나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소지가 있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무튼 뭐 특히 정치적인 수사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개개인의 유권자는 뭐 스팀슨 교수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혹은 바이든 캠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정치의 역할이 사람들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집단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어떻게 공화당을 장악했는가, 진짜 소나기에 넣었는가. 사당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화당도 민주당도 그 미국의 정치 정당들은 다 공당인데 어떤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을 아우르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경쟁하고 해서 그다음에 유권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하면서 다양한 가치관, 어떤 집단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좇는 그런 공당인데 그게 아니라 당의 목표 자체가 트럼프라는 개인을 지키고 개인을 더 이제 개인의 성공을 위해 지금 복무하는 그런 조직처럼 바뀌게 되었는가, 바꿔 놓았는가, 트럼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그 얘기를 해보죠. 네, 몇 가지 뭐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연설 자주 보셨죠? 트럼프 연설이 사실 굉장히 엔터테이닝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재밌죠. 이제 다른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어떤 행사를 보면
너무 지루해 보여요. 근데 이거 미국 유권자들도 이제 몇 시간을 기다려서 트럼프 연설 현장에 가려는 게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정말 뭐 때로는 뭐 앞뒤가 안 맞거나 전혀 뭐 본인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정치인들의 연설이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굉장히 비슷한 컨텐츠로 이어지고 뭐 마치 템플릿이 있죠. 템플릿이 있어서 그걸 외워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트럼프 연설은 어떻게 보면 임프로비제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엔터테이닝합니다. 아니 뭐 정말 뭐 타고난 말빨, 타고난 그다음에 그런 뭐라 그래, 되게 카리스마, 대중을 카리스마, 그다음에 연기력도 훌륭하고 뭐 그다음에 진짜 좌중을 휘어잡을 줄 아는 연설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듣다 보면은 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또 그럴 때도 많긴 하던데 어쨌든. 근데 거기 있는 유권자들이 막 이제 하나하나 말을 분석하면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프로그램 같은 걸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연설을 보는 거는 그냥 정치인의 연설을 본다기보다는 TV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보는 그런 또 유권자들에게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심심합니다. 이게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가 아니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제 시골이나 아주 작은 동네, 저희도 프린스턴이 인구가 3만 명인데 심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저희가 뉴욕에 살 때와는 비교해서 맨날 너무 심심해하셔서 이렇게 너 이렇게 도시한 사람이었어?라고 저는 고즈넉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서는 뭐 매주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프린스턴에서는 지금 몇 주째 같은 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프린스턴만 해도 사실 미국에서 그나마 좀 큰 도시고 이제 뭐 도시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그쵸. 아주 작은 큰 도시는 도시들에 아니지. 사는 사람들은 뭐 트럼프 연설이 뭐 근처에 있다 이러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그런 썰랩의 그게 있다. 썰랩의 파워틱스가 있다. 일단 재밌다. 그다음에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공화당을 장악할 수는 없었을 없죠. 텐데. 근데 이제 미국 정치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언론의 관심을 얼마나 받는지. 언론의 이 정치인이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치 아젠다가 결정이 되고 언론인들이 뭐 기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 언론을 장악하는 엄청난 또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자들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나와서 기존의 그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정치를 하니까 너무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기사를 정말 많이 썼는데 이게 언론사를 뭐 직접 본인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사장한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하는 말, 하는 행동, 그다음에 발표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뉴스가 돼서 모든 다른 뉴스를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트위터 계정이 금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풀리긴 했지만 일론 이제 머스크가 풀어줬죠. 기분 나빠서 트위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트위터를 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뭐 트럼프가 트위터에 뭐 하나 올리면 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뭐 워싱턴 포스트 모두가 그 트윗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TV만 켜면 트럼프, 라디오를 틀면 트럼프, 유튜브를 켜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언론과 여론을 장악하는 엄청난 또 이제 능력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16년에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를 겪으면서 언론사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얼마나 마이크를 쥐어줄 것이냐,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를 거르지 않고 얼마나 라이브로 틀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스로도 좀 자성의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더라고요, 언론사가. 그래가지고 올해 그 보도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고 2016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졌고 좀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당연히 재밌게 말을 하고 그렇긴 하는데 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 그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뭐 되게 사실 뭐 헌법을 뭐 인서렉션 혐의도 있고 그 반란 혐의도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거는 그거고 일단 트럼프가 부상하는 데는 그 언론을 장악한 게 말씀해주신 대로 무슨 언론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이것도 뛰어난 카리스마죠. 진짜 방송에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던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게 공화당을 장악할 수 있는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을 것도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할 수 있던 결정적 요인들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유권자들을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현재 공화당의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권자들은 블루칼라 백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블루칼라 백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이제 레이블을 달고 선거에 진짜. 나오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트럼프를 반대해서는 뭐, 특히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의 정치 방식이 어떤 정치인에게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뭐 비난하면 바로 진짜. 이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신자. 배신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공화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굉장히 내기 어렵고, 그러니까. 뭐 리즈 그렇네. 체니 전 의원의 사례에서 볼 수 대표적이죠. 있듯이 트럼프를 비난했다가는 뭐 전국에서 이제 뭐 와이오밍 그 리즈 체니 같은 경우는 와이오밍 주가 지역구였는데 거기에 모여들어서 리즈 체니를 이제 낙선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 안에서도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화당 유권자들을 연구한 이제 논문들을 보면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뭐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큰 분열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굉장히 강렬한 그 마가라고 하죠. 마가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은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을 유권자들이 사실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만 해도 여전히 트럼프가 뭐 깜짝 당선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탄탄하지 않았던 그 지지 기반이 어느덧 그 트럼프 4년을 거치면서 더욱더 공고해져서 지금은 진짜 뭐 결국은 올해 공화당 경선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그 마가 리퍼블리칸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이 공화당 유권자의 몇 퍼센트나 될까를 그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저희가 그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의 정말 그 뭐 트생트사라고 할까요? 트럼프 정말 트럼프에 죽고 트럼프에 살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면은 진짜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트럼프가 미국은 어떤 그 경선에 보통 다 그 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 그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경선을 당내 경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뭐 미국은 진짜 뭐 옛날에 한국 그 정당처럼 무슨 보스 정치도 아니고 그런 뭐 당의 총재가 아닌데 트럼프가 사실상 유권자들이 워낙 트럼프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 얘 지지해. 어느 동네에서 얘 지지해. 얘 싫어. 리즈 체니 저기서 떨어뜨려. 라고 하면은 실제로 막 경선에 다 유권자들이 막 몰려가서 그렇게 하니까 유권자가 그렇게 바뀌었고 그 탄탄해진 지지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공화당 내의 정치인들도 거기에 감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이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인도어스먼트라고 하죠. 이제 지지를 선언한 후보들이 그 공화당 경선 안에서는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본선에 나갔을 때는 성적표가 좋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팟빵의 대체로. 그 애청자분께서 미국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 이런 뭐 경선에서 어떤 후보를 내보고 이런 게 한국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이제 댓글을 남기셨던데 네네네. 저희가 또 그 에피소드를 따로 마련을 해서 미국에서의 이제 당내 민주주의와 그러게요.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네. 좀 자세하게 네. 따로 에피소드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인재 영입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전략 공천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 본의 아니게 내 머릿속에 쟤 나한테 충성하고 쟤 예뻐 보이네, 쟤 마음에 드네 하면은 약간 트럼프발 전략 공천식으로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공천을 그 후보를 트럼프가 콕콕 점 찍으면서 선거를 치러온 그렇게 한 근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기소가 됐잖아요. 네, 뭐 주정부,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게 정말 이 트럼프 서사를 완결시킨 거죠. 오히려. 네. 지난 3월에 처음 이제 뉴욕에서 기소가 됐을 때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모은 선거 자금이 그전 뭐 6개월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해요. 하루에. 네, 그래서 이제 1월 6일 뭐 의사당 폭동 이후에도 공화당 지지자의 75%가 우리는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 뭐 법무부라든지 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만 더 굽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의 그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론 드산티스나 뭐 니키 헤일리가 지금 론 드산티스도 처음에 버티고 있을 때까지 아마 그랬을 거고 지금 니키 헤일리가 버티고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도 혹시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뭐 끝내 기소가 되고 그래서 여론이 돌아설 때 그때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공화당 유권자들의 마음은 아마 트럼프가 이제 설사 기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를 오히려 더욱더 이제 결사옹위하려고 들면 들었지 그렇다고 그러면 범죄자는 안 되겠구나 하고 뭐 다른 후보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기소, 그 소위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진짜 워낙 그 관련 혐의가 많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스브스 프리미엄에도 글을 자주 썼고 하긴 하지만 다음에 언제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뭐 그 관련된 판결이 나올 때 또 아니면은 뭐 변론이 있을 때 언제쯤 한번 시간을 잡아서 따로 또 에피소드를 준비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에피소드는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녹화를 했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잘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제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오늘 1월 29일인데 다음 주에 이제 네바다에서 그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에서 코커스가 열리는데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트럼프가 사실상 떼놓은 당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월에도 어쨌든 뭐 경선 투표는 이제 네바다를 제외하면은 2월 말까지 없지만 그래도 계속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또 뭐 뉴스 해설을 하거나 아니면 유영 교수님 모시고 선거에 관련된 설명을 부탁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고요. 아메리카노를 재밌게 보고 듣고 계신다면은 주변에 뭐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쇼츠를 한 번도 안 만들었었는데 쇼츠도 좀 열심히 만들어서 어떻게든 좀 구독자를 늘려보려고 신세계네요, 신세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또 많은 질문들 그 다음에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번 또 뭐 방송을 만드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학기도 시작해서 바로 바빠지셨는데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